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천의 생각나루에 특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책의 제목이 숨 쉬는 학교입니다. 여러분 숨 잘 쉬고 계시죠? 네. 제가 이제 학교는 정말 숨쉬기 어렵다고 하고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하고 학교의 구성원들이 모두 숨 좀 쉬게 해달라고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 사회 곳곳을 들여다보면 아까 임성만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일자리, 노동시장의 문제, 복지의 문제, 또 지역사회의 어떤 소멸이나 인구 위기, 또 기후위기 이런 것들과 다 연계가 돼서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함께 변화하고 함께 대안들을 만들어야만 이게 이제 교육의 문제도 같이 풀리는 건데, 그런데 너무 시간이 걸리고 하려고 막 하다가 중간에 정권이 바뀌거나 누가 바뀌면 또 훅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저도 정말 3년 동안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고 어느 순간에 너무 분노스러웠던 것이, 제가 장관하면서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우리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패러다임이라는 건 기본 틀을 바꾸는 거잖아요. 어떻게 바꿀 거냐. 아이들이 왜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에, 그것도 서열화된 학교에 대학에 가는 게 목표가 돼 있냐. 그리고 그 대학에 가서 좋은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인 것처럼 목표가 돼서 학교에 다니는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던 오랜 시간들이 있었고,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바꾸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권이 바뀌니까 완전히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가는. 그래서 입시 경쟁 체제를 바꾸려면은 고등학교까지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 대학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 평가 방식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장관하면서 고교 학점제, 고교 체계 개편, 교육 과정 개정 이런 정책들을 이제 끊임없이 추진을 해왔었는데, 그러다가 코로나가 20년 1월에 터졌잖아요.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던. 제가 22년도에 이제 그 교육부 장관직을 퇴임하고 23년도에 한 6개월 정도 그 독일 베를린에 가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에 가서 이리저리 성찰하고 고민하고 다시 좀 호흡을 길게 하면서 되돌아봤을 때, 그러면 교육은 도대체 뭘까? 내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이 시스템을 바꾸고 싶었고, 정말 아이들이 자기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도대체 그거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이런 고민을 이제 다시 근본적으로 하게 됐는데, 제가 생각했던 교육은 바로 따스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스함 그러면 마치 뭔가 정서적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따스함 그러면 그냥 마음을 좋게 따뜻하게 가지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따스함은 절대로 저절로 오지 않더라. 도대체 그 따스함은 그러면 어디에서 오는 걸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은 따스함인데, 이 따스함을 만드는 4가지 필수 조건이 있더라, 이렇게 공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귀 기울임, 존중, 자람, 약속입니다.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요. 따스함을 만드는 이 4가지 필수 조건이 곱하기 곱하기입니다. 귀 기울임 곱하기, 존중 곱하기, 자람 곱하기, 약속. 그래서 이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 곱하기이기 때문에 제로가 됩니다. 귀 기울여 듣고, 또 그 귀 기울여 들은 것을 존중하고, 그 존중한 것을 잘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으로 설계해서 현장에서 실천하는 약속이 지켜질 때만이 이 따스함이라고 하는 것이 지켜지지,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더라. 귀 기울여 듣고 존중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책으로, 제도로 뿌리내리고 지속 가능한 책임으로, 약속으로 지켜지지 않으면 다시 역주행하고 퇴행하고 무너지더라. 그래서 제가 따스함의 4가지 곱셈 법칙을 이렇게 공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귀 기울임입니다.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죠. 많은 정치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 잘 듣는가? 귀 기울인다는 거는 그냥 그저 태도로서의 귀 기울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적으로 듣는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다. 그래서 저는 귀 기울임은 태도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현장의 목소리를 특히 학교에서 아이들의 눈빛, 아이들의 호흡, 교사들의 어려움, 고충 이런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가?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을 때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사상 초유의 그런 재난적 상황에서 온라인 학습을 전면적으로 도입했잖아요. 온라인 계약을 하고. 근데 그 전에도 사실은 지금 아이들은 이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클릭하고 터치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디지털 기기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서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재난적 상황에서 교육을 멈추지 않게, 그리고 이 디지털 시대에 그런 시스템들을 우리나라가 거의 그 국제적으로는 가장 선도적으로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한 나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그 사이에서 아이들은 클릭과 터치에는 능숙한데 읽고 쓰고 이해하고 타인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다. 우리 문해력이 너무 아이들이 낮아지고 있다. 이제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클릭과 터치는 능숙하지만 타인의 고통을 읽어내는 법은 점점 잃어가고 있다. 제가 책에 이렇게 썼어요. 근데 타인의 고통을 읽어내는 법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는 사실은 타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는 거고, 타인에 대해서 공감하기 어렵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믿고 응답하는 그런 관심이나 이렇게 상호작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나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떨어진다는 것은, 즉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저는 신뢰의 균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믿음을, 신뢰를 잃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문해의 균열은 곧 신뢰의 균열이라고 생각했고, 귀 기울임은 태도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고, 그래서 문해력은 글자를 해독하는 읽기의 능력이 아니라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내가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그 관계를 맺는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에서 이제 여러 차례 주장을 했던 것이, 이 관계에 응답하는 문해력을 높이는 이런 능력은 그럼 어떻게 아이들에게 키워질 수 있는 건가? 저는 거기에 다시 아주 고전적으로 읽고 쓰고 쓰기의 능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그 책에 보면 이 디지털 기기들이 이제 일상화되면서 아이들이 어떤 한 일에 몰두하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19초, 성인은 3분. 근데 우리가 뭐 하다가 알람 울리고 계속 뭐 봐야 되고 막 궁금하고, 그래서 다시 시선을 빼앗겨서 다시 몰입하도록 돌아오는 시간이 23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실제로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는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이 그런 관계 맺는 기회들을 학교에 다니지 못하면서 제대로 갖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을 사귀고 선생님과 대화하고 눈 맞추고, 아, 저 사람 지금 이런 감정일까? 왜 그러지? 의문을 갖고 서로 대화하고, 이런 기회들이 마스크 쓰고 하면서 점점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단절된 시간 속에서 안 그래도 이런 디지털 기기에 온 생활이 노출된 상황에서 아이들이 점점 더 이렇게 관계에 응답하는, 관계 맺는 능력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던 아이들이 이제 읽고 쓰기도 안 해요. 그냥 쇼폰 보면 그냥 대충 보고, 우리가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깊이 안 읽잖아요. 그냥 텍스트를 그냥 빨리빨리, 텍스트를 많이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쇼폰 보는 거 생각하면은 텍스트를 굉장히 하루 종일 많이 읽어요. 그런데 지나치는 거죠. 그거를 실제로 깊이 있게 이해하려거나
그것을 내가 반응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글로 정리하고 이런 과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해력의 균열, 신뢰의 균열이 오게 된다. 저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시 쓰기를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쓰기는 이런 거죠. 직접 쓰는 거예요. 글을 쓰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그 대화하는 속에서 차이를 발견하고 의문을 갖고 질문하는 능력들을 거기서 길러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쓰기를 강조했냐면 사실 이게 디지털 기기에 노출돼서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 세계의 문제예요. 근데 디지털 기기들이 도입되고 학교에서 이런 기기를 활용하게 되면서 2010년경에 여러 나라들에서 쓰기 수업이 없어졌어요. 미국의 단적인 사례로 캘리포니아 주가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주인데 그 아이들이 2010년도에 이제 디지털 기기로 다 하니까 쓰기 펜글씨 수업을 학교에서 이제 안 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한 10년 정도 그렇게 애들이 쓰기 수업을 안 하고 왔더니 이제 연구 결과들이 쭉 이제 보고가 됐는데 그 결과가 어떤 거냐면은 아까 제가 이제 집중력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학습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10년 동안 쓰기 수업을 멈춰서 아이들의 어떤 학습 역량이라든가 대인관계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했을 때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는 그런 시간들, 노력들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에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 헌법에 다시 펜글씨 수업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부활을 시켰더라고요.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 주만이 아니라 북유럽 여러 나라들도 아이들이 이제 디지털 기기를 특히 어린아이들일수록 디지털 기기에 어릴 때 노출될수록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역량을 키우는 대신에 클릭하고 터치하고 그냥 단편적으로 지나치고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문해력의 균열이 신뢰의 균열로 가고 그래서 대인과의 공감 능력이나 자기 표현 능력들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쓰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쓰기는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일이기도 하지만 타인과 그렇게 공감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하는 그런 과정이 쓰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따스함이다 말씀드리고 이제 첫 번째 귀 기울임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존중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은 서로 친구들끼리 경쟁자고 밀어내기의 대상이고 상대평가 하다 보니까 내가 1등급 들어가려면 내 친구는 밀려나야 되고 그런 이제 경쟁 구도에서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거는 좋은 마음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그리고 존중하지 않는 아이들이 정말 버릇없다 이렇게 아이들 탓으로 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다 함께 살 수 있는 구조를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놓지 않았던 결과였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사진 좀 익숙하시죠? 네. 2017년도에 강서구에 배달장애 아이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설립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해서 이제 설립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부모님들이 그 주민총회 같은 것을 이제 하는 자리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그 주민들한테 우리 특수학교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다양한 개인이 누구나 존중받고 함께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사회 속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마치 이것은 누구에게인가 무릎 꿇고 부탁하고 어떤 시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사회가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차별적이고 이기적이고 자신의 개인의 불편함을 못 견디고 이제 이런 부분들로 여전히 2017년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구나라는 것 때문에 사실 이때 이 사진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해서 그때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민들하고 계속 이제 합의를 이루면서 다행히 2020년 3월에 이 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문을 열고
학교가 이제 새로 설립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좋은 학교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 학교에 발달장애 아이들이 많이 이제 오고 싶어 하고 뭐 기다리기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 특수 학교를 많이 지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릴 때부터 완전한 통합 교육으로 아이들이 서로 차이가 있고 다르더라도 함께 뭐 학교에서든 지역에서든 함께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완전한 통합 교육의 시스템을 우리는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하다. 제가 이제 뭐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가 없는 경계를 넘은 경계 없는 배움이라는 그 챕터를 하나 책에 쓰기도 했는데요. 장애 비장애뿐만이 아니라 아마 이천도 그런 이제 지역적인 그 차이들, 이런 격차들을 겪고 계시는 그 지역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인구 위기 상황이 되니까 수도권 밀집은 더 커졌어요. 왜냐하면 지역에 있으면 기회가 없어지니까. 내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냐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태어난 지역에서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밖에 꿈을 펼칠 수 없는, 내 꿈의 어떤 크기와 모양과 비전이 그냥 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아이들에게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그것이 아이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어른들이 만든 구조이고,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그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죠. 그래서 제가 교육은 항상 아이들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그 책임은 항상 어른의 몫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든 머물러 살아도 내가 존엄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구조를 지역적으로 만들고, 바로 이것이 교육의 자치이고, 교육 자치는 다른 데 있지 않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삶의 방식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삶을 존중하는 방식의 문제를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존중해서 제가 이제 책에 잠깐 소개한 게 스웨덴의 말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말베라는 도시는 조선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였어요. 거의 전 세계에서 이제 스웨덴의 말베라는 도시가 이제 조선업의 선두주자인 그런 시기였는데,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80년 지나면서 조선업이 굉장히 이제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스웨덴 말메라는 도시에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발전한 그 결과로 그 조선업이 몰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혹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90년대 초에 그 스웨덴 말메에 있었던 그 뭐죠? 커다란 선박, 크레인이 선박 그 이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일원에 우리나라가 일원. 그러니까 그 일원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그거를 이제 없애야 되는데, 이게 뭐 구조물이 굉장히 크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양해 오면서, 그때는 말매에서 말매의 눈물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매는 조선업을 통해서 모든 그 지역 주민들이 먹고 살고 그래도 풍요로운 그런 일자리를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조선업이 몰락을 하니까 이 지역이 이제 위기에 빠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주하고 떠나고. 그래서 그 말매에, 우리로 따지면 시장이겠죠? 말매에 이제 지방 정부와 여러 이제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어요. 도대체 이 말매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거냐? 무엇으로 우리가 다시 먹고 살고 다시 이 지역에 어떤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거냐? 논의한 결과로 말매 대학을 만듭니다. 그 지역에. 그게 이제 90년대 초였는데요. 그때 이제 여러 지역적인 특성이나 또 미래의 산업 발전의 그 변화의 그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분석을 하고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서 말메라는 도시에서 대학을 만들면서 세계 여러 나라 청년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복지 시스템들을 굉장히 이제 우수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생태 도시를 지향하겠다. 그때는 아직 기후 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이었는데 자연 친화적이고 생태
환경을 지키는 그런 생태 도시로 다시 그 도시의 설계를 다시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학과들을 이제 많이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가 바다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해양 산업 이런 쪽으로도 많이 하고 해서 지금은 그러니까 유럽 쪽에 우수한 학생들이 스웨덴 나라 학생들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이제 학생들이 와서 우수한 학생들이 와서 이제 공부하는 그런 대학으로 말메 대학이 성장을 했는데, 그때 90년도에는 이제 그 스웨덴 말메는 그게 가능했던 시기였었고, 대학을 신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통해서 그 지역의 산업 분야의 구조를 바꾸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태 환경 또 보편적 복지 이런 것들을 지향하면서, 거기는 다 자전거 타고 다니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유럽 갔을 때 한번 가봤는데, 이미 이제 기후 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태양광이라든가 에너지 문제도 이미 다 전환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자체장들이 생태 도시로 가장 많이 견학을 가는 게 그 스웨덴 말메가 됐더라고요. 한 도시, 한 지역의 소멸의 위기에서 그 지역의 당사자들, 주체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물론 중앙정부도 지원을 해줬겠지만 그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비전을 공유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대학을 만들면 이 산업구조는 이렇게 돼야 되면, 그리고 거기가 덴마크하고요, 기차로 한 20분이면 가는 거예요.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노동자들이 출퇴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다르지만 이 도시가 그냥 한 생활 공동체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바다 위에 철도를 놓으면서 바다 위 철로를 놓는 그 공사에 이제 노동자들이 일정 기간 조선업이 몰락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된 노동자들이 코펜하겐과 말메를 잇는 바다 위에 다리를 놓는 공사에 참여하면서 일자리를 다시 얻게 되고, 그 과정에 이제 대학을 설립하고 유수한 인재들을 유치하고 도시의 환경을 바꾸고,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게 중앙과 지방과 그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도시의 비전을 공유하고 그렇게 참여하면서 만들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는 그 말메의 예를 썼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 우리하고는 좀 먼 나라 이야기이기도 하고 90년대니까 지금하고는 완전히 이제 시대적 상황도 다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있는 강원도 화천군이 제 책에 소개된 그 도시인데, 화천군이 인구가 확 엄청 줄었잖아요. 거긴 지금 아이들을 볼 수도 없는 그런 지역이 돼버렸는데, 화천군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정말 소멸되겠구나 위기를 느껴서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한 명 낳으면 얼마를 준다 하는 이례적인 그 현금 지원이 아니라, 아이를 낳으면 공공산후조리원, 그러니까 애를 낳고 산후조리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개인의 몫이 아니라 그 화천군에서 책임질 수 있게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거죠. 공공산후조리원을 하고 돌봄 시스템을 만들고, 애들이 학교 가면 대학교까지 학비를 지원해서 무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리고 부모들이 화천군에 머물러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커서 직업을 여기서 갖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은 화천군에 대한 자기 뿌리를, 화천군에서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자랐다고 하는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자신의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제 몇 개 그런 사례가 있는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육은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천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천을 떠나서 수도권 서울로 가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해, 어른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이천에 있는 우리가, 바로 부모 세대들이 이천의 역사, 이천은 도대체 뭘 해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그거를 이제 일본에서도 많이 하고 다른 우리나라의 여러 도시들에서도 그런 지역 학습을 합니다. 아이들이 지역을 배우는 수업을 프로젝트 수업으로 해서 하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왜 범도 작가 방현석 작가가 와서 강의할 때 그 지역의 독립운동가, 이 지역의 독립운동의 역사, 뭐 지형 지물 이런 거 어느 지역에 가거나 그런 조사를 많이 하시던데, 이천의 그런 뿌리, 이천의 역사, 이천의 산업, 그리고 이천의 공동체가 어떻게 앞으로
비전을 갖고 함께 살 것인가를 우리는 아이들이 지역을 공부하고 지역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갖춰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존중을 이야기할 때 어느 지역에 태어나거나 내 부모가 어떤 경제력을 갖고 어떤 직업을 가졌거나 그거는 아이들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누구나 어떤 환경에서든 존중받고 그런 교육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어른의 책임이고 그게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약속에서 지켜져야 될 문제이고요. 세 번째는 자람입니다. 그런데 자람은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책상에 딱 앉아서 내가 이제 성적 올려야지 의지를 갖고 내가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오늘 밤새서 공부해야 돼. 그래서 성적을 올리는 자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수업할 때 질문하라고 하면 질문을 잘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틀릴까봐. 혼나니까요. 네. 제가 그 박영석 작가하고 좀 이제 오래전부터 김근태 재단일을 하면서도 같이 활동을 했고 그분은 이제 문예창 작가 교수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글쓰기하고 문학 수업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프로젝트 수업들도 하고 하시는데 신나는 문학교실이라는 강좌를 개설해서 그 신나는 문학교실 강좌를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강사를 키우는 수업을 했었어요. 그 박영석 작가께서. 근데 제가 이제 초선 의원이었을 때인데 거기에 신청해서 들어갔어요. 내가 우리 지역에서 아이들과 함께 신나는 문학교실 한번 해보겠다. 근데 이제 현역 의원이니까 뭐 엄청 뭐 왔다 갔다 행사도 많고 이제 해야 될 일도 많지만 내가 아이들하고 직접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내 지역에서.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듣고 이제 수업 시연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 자격을 갖춰서 저희 지역, 제가 이제 고양시 일산 동구가 지역이었는데 지역에 와서 이제 4, 5, 6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에게 이런 신나는 문학교실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같이 해볼 아이들을 이제 모았죠. 이렇게 우리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들. 근데 그게 이제 엄마도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모았더니 한 20명 정도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 한 8주에 거쳐서 아이들하고 그 신나는 문학교실 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박연석 작가가 강사 교육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학년 애들은 그래도 질문을 한대요. 저학년 애들 질문 있는 사람 손 들고 질문한대. 막 1, 2학년 애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4, 5, 6학년만 돼도 절대로 질문을 안 하더라. 그리고 물어보면 손 들고 대답하는 애들도 처음에는 없더라. 왜? 자기가 얘기하는 게 정답이 아닐까 봐. 그래서 교실에서 질문을 해서 답을 물어보면 애들이 다 그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 1등 하는 애, 걔만 딱 쳐다본대요. 쟤 뭐라고 얘기하나. 그 상황 자체가 저는 너무 이제 마음 아프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자기 표현이나 자기 생각을 이렇게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강제된 상황 속에서 학교를 다녀야 되나 수업을 해야 되나 이런 게 이제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한 20여 명 우리 4, 5, 6학년 친구들이랑 8주 방학 이제 18월 해가지고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변화하는 아이들을 보는 거죠. 처음에는 진짜 이렇게 대답도 잘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계속 이렇게 좀 투덜거리기도 하고 엄마가 이제 같이 가자고 온 애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수업을 한 번 할수록 그냥 이제 얘기를 시키고 얘기를 듣고 서로 얘기하게 하고 그거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든지 뭐 글로 표현해보든지 자기 스스로 발표하게 만들고 그런 과정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저는 그것이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빨리빨리 뭔가 성과를 내서 빨리빨리 뭔가 성적을 매겨야 되는 그런 강박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이 나는 정말 이거 모르겠는데 물어보기가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못 물어봤어. 이런 것들을 그냥 누구나 물어볼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서로.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내 생각과 달라도 존중하고 그 다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서로 배우고. 근데 정말 저는 아이들이 8주라는 기간은 굉장히 짧은 기간인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다 문집을 만들어서 책으로 한 권을 엮었습니다. 그것을 몇 기수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물러나면서 다
다른 분이 이제 좀 이어져 가긴 했지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만큼 그렇게 많은 숫자가 모여서 하지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집을 만들어서 그 문집을 보면 너무 제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정말 아이들이 잘못해서거나 아이들이 하기 싫어서거나 아이들이 정말 게을러서가 아니라 우리가 학교에서 가정에서 아이들이 변화하고 잘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그렇게 손잡아주고 인정해주고 자존감이 충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에서는 없었었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아이들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또 뭐 좀 잘못하고 실패해도 그게 자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괜찮아. 틀리면 어때? 그걸 누가 틀렸다고 해. 생각이 차이인 거지.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게 아이들에게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우리 학교는 이렇게 하고 있나?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런 기다려주는 시간을 갖고 있나? 라고 봤을 때 이것은 교사가 사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저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저의 어떤 북극성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사가 되기를 꿈꿨는지도 모르겠어요. 요새 학부모들은 거의 무슨 진상 민원인처럼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다, 뭐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늘도 교육부에서 이제 교사들의 그런 민원에 대한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 민원이 제일 힘들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문해력 신뢰 균형이라고 얘기했는데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깊이 이해하고 상대 타인에 대해서 공감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단절되는 시간들을 겪다 보니까 그리고 학교 안에서 교사와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과의 그런 신뢰관계들이 균열이 되니까 실제로는 다 개별화되고 고립되니까 그 화살이 타인에 대한 공격의 화살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는 진상 민원인이 되고 교사는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아이들은 계속 경쟁 구도 하에서 참을 수가 없고 이런 것이 지난 5년 동안 더 깊어진 게 아닌가. 저는 그것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22년 동안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10년간의 그런 로드맵을 세워서 만들었던 정책들과 구조화하려고 했었던 그런 체계들이 정말 어렵게 쌓아온 노력들이 정권이 바뀌니까 단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체험하면서 너무 저는 정말 견디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 부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육에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다시 고민을 했고 그게 이제 저의 생각을 정리한 게 이제 저희 책인데 제가 얻은 결론은 정서적인 따스함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따스함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게 귀 기울여 듣고 존중하고 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행정과 정책과 방안으로 설계해서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까지가 되어야지만 우리의 교육이 따스하게 되고 그것이 학교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대학을 바꿀 수 있는 힘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숨쉬는 학교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교사가 또 학교의 구성원들이 정말 마음껏 숨 쉴 수 있고 편하게 호흡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학교가 그렇게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곳이 되려면 우리 사회가 함께 숨 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지만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산재 문제잖아요. 노동 현장에서 산재당해서 죽어가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내란을 일으키고 친일 구테타를 일으켰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헌법적 가치를 통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무엇을 보고 어떤 가치를 배우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숨 쉬는 학교는 모든 구성원을 통해서 더 정직한 사회, 더 더불어 행복한 그런 저의 제안이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회적인 약속, 그 약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려고 하는 그 책임이 중요하다. 제가 상기념회 하는데 그
박현석 작가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토크를 같이 잠깐 하는데 그 홍범도 장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홍범도 장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 조선인들을 모이기만 하면 학교를 만들더라. 아이들을 가르치더라. 그것이 어느 곳이든.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인들이나 다른 사람들 니네는 참 이상하고도 신기하다. 모이기만 하면 학교를 지어서 아이들이 뭔가 하여튼 배우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그러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 소설을 쓰기 위해서 현지에 연구하고 조사하러 다닐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시면서 홍범도 장군 이제 교장을 맡았던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에 몸이 불편한 아이가 학교를 나오지 못하는 기간이 있었대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 아이를 업어서 집에서부터 이제 업어서 산골짜기를 지나서 등에 업힌 아이하고 계속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뭐 어땠어? 밥은 먹었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건강하시냐? 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등에 업혀서 학교에 가는 거예요. 매일 교장 선생님 등에 업혀서 학교에 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 아이는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른이 등에서 자기가 선생님 귀에다 대고 이야기하면 그 얘기를 들어주고 아 그렇구나 하고 같이 맞장구 쳐주고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겠죠. 내 얘기를 선생님이 들어주시고 또 물어봐 주시고 귀를 기울여주고 존중해주고 아이들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더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지켜주고 시간을 주고 그리고 그 어른은 어떤 보상을 받기를 원하거나 어떤 대가를 지불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책임 이런 것들을 다 하겠다. 업혀서 간 아이와 홍범도 장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방현석 작가처럼 말을 근사하게 더 못해서 되게 안타까운데요.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되게 뭉클했었거든요. 홍범도 장군이 계셨다면 지금 이런 우리가 숨쉬기 어려운 학교다라고 했을 때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그분이 원래 말을 별로 안 하시는 분인데 사실은 아이를 집에까지 가서 업어서 학교까지 데리고 가는 그 마음이 저는 홍범도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따스함이고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따스함이 아닐까. 그렇게 노력해서 싸워와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자고 했던 것도 그 책임을 무너뜨리는 세력, 시스템을 바꿔버리는 정권이 되니까 이게 무너지더라. 그래서 처음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스스로 자기 삶을 행복하게 존중받으면서 그러나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사는 공동의 그런 공공의 윤리와 공공의 가치를 함께 배우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곳 이천에서는 여기 계시는 어른들이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고 그 구조를 만들고 지역사회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도와주고 하는 것에 함께 협력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교육의 영역에서 누구보다도 책임 있게 일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이제 제가 책에 담고 싶었던 내용이 귀 기울이고 존중하고 자람을 사회적 약속으로 우리가 함께 책임 있게 지속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